평일 오후 3시 하늘은 흐렸고 비는 막 그쳤다. 도윤은 평소 같으면 쉬고 있었을 시간에 괜히 밖으로 나왔다. 휴무였다. 누가 불렀던 것도 아니고 목적지도 없었다. 그냥 걸었다. 걸을수록 마음이 복잡해졌다. 그날 아침 아버지의 꿈을 꿨다. 화염 속에서 누군가를 구하러 달려가던 아버지, 그리고 뒤돌아보며 무언가를 말하려 했던 아버지의 입술. 하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왜 지금 아버지가 마음속에서 찝찝한 뭔가가 지워지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며 구도심 골목길로 접어들었을 때였다. 으악, 나라니까. 쨍그랑 깨어지는 병소리, 그리고 떨리는 노인의 목소리가 바로 골목 안쪽 벽돌 담장 뒤에서 울려나왔다. 도윤은 본능적으로 몸을 멈췄다. 숨을 죽였다. 그 순간 날카로운 소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할매, 나한테 사기쳤다니까요. 가진 것도 없으면서 뭘 도와준다네? 웃기지 마, 진짜. 뒤이어. 쾅, 누군가 벽에 밀쳐진 듯한 둔탁한 소리가 울렸다. 그 소리를 들은 도윤의 발이 자동으로 움직였다.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도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골목 안. 후줄근한 교복 차림의 두 청소년과 한 명의 청년, 그들 앞엔 낡은 옷을 입고 무릎이 찢어진 채 땅바닥에 주저앉은 노인이 있었다. 하얀 머리칼, 떨리는 손, 그리고 피가 흐르는 이마. 아줌마, 누구세요? 그냥 지나가세요. 아저씨가 뭔 상관인데요? 그냥 꺼지시라고요. 청소년의 눈동자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에게 도윤은 그냥 평범한 어른 중 하나였을 것이다. 그저 잔소리하는 지나가는 남자. 그렇게 치부하고 한쪽 눈썹을 치켜 올린 그 순간 퍽, 손보다 빨랐다. 팔꿈치로 들어오는 도윤의 압박은 한 청년의 손목을 꺾어버리기 직전까지 갔다. 으악, 뭐야. 이 미친. 다른 아이가 주먹을 휘둘렀지만 도윤은 피하지 않았다. 대신 턱을 살짝 틀며 왼손으로 상대의 손목을 꺾고 등 뒤로 꺾어 눌렀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도 폭력은 정당화되지 않아. 내가 뭔데? 도윤은 그제야 지갑을 꺼냈다. 지갑 속 낡은 소방증, 특수구조대 시절의 빨간 마크가 찍힌 신분증을 보여주며 천천히 말했다. 난 사람을 구하던 사람이야. 지금은 그냥 불 끄는 사람이지만 아이들은 움찔했고 한 아이는 고개를 돌렸다. 형, 이 사람 진짜 뭐야. 하지만 그중 유일하게 침착하던 검은 점퍼의 청년이 한 발 앞으로 나왔다. 형, 아버지가 불 속에서 죽었지. 그때 구조 못했잖아. 도윤은 놀랐다. 뭐? 청년은 코웃음을 쳤다. 우린 그런 사람 못 믿어. 그리고는 말했다. 기억해둬요.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은 불탔어요. 그 말만 남기고 셋은 골목 너머로 달아났다. 남겨진 건 무릎 꿇은 노인과 바닥에 떨어진 장바구니, 그리고 깨진 두부와 피가 섞인 무릉덩이였다. 도윤은 천천히 노인에게 다가갔다. 괜찮으세요? 노인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이 나이에 민폐만. 전 괜찮습니다. 지금 당신이 괜찮은지가 먼저예요. 그 말에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그 눈동자. 어디서 분명히 본 적이 있는 눈빛이었다. 불길 속에서 누군가를 껴안고 울던 눈동자. 도윤은 알지 못했다. 그 눈빛이 30년 전 자신의 아버지를 끌어안고 오열하던 그 사람이란 걸. 아직은 아무것도 모른 채 도윤은 조심스레 노인을 일으켜 세웠다. 도윤은 손에 피가 묻은 걸 뒤늦게 알았다. 노인의 이마에서 흐르던 피가 그의 손등을 타고 흘렀다. 잠시만요. 약국 근처에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도윤은 주위를 둘러봤다. 낡은 간판, 부서진 창틀, 그리고 텅 빈 거리. 오후 3시 반. 하교 시간인데도 골목은 지나치게 조용했다. 도와달라고 아무도 안 했는데 노인의 말이 바람처럼 가볍게 흘렀다. 도윤은 걸음을 멈췄다. 그럼 왜 멈췄는지 아세요? 노인이 조용히 도윤을 바라봤다. 전 그 비명을 듣는 순간 제 귀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화재 현장처럼요. 화재 현장이요? 네, 불이 난 것도 아닌데
그 소리만 들렸어요. 그리고 멈출 수 없었어요.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에 노인은 무언가 움찔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피 묻은 종이 가방은 가만히 말라가고 있었다. 근처 약국에서 간단한 치료를 마친 뒤 노인을 부축해 큰 길까지 나왔다. 하지만 도윤이 물었을 때 노인은 말했다. 집은 괜찮습니다. 가는 길 알아요. 같이 모셔다 드릴게요. 지금 이 상태로 혼자 두긴 정말 괜찮아요. 이 나이에 이런 일 자주 있는 일이에요. 자주요? 가난한 노인, 가진 것 없는 여자. 지금 세상에서 그런 사람 하나쯤 사라진다고 아무도 관심 안 주니까요. 그 말은 농담이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 담담해서 도윤은 뭐라 말을 잇지 못했다. 노인이 떠나고 도윤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자신의 손을 들여다봤다. 피는 이미 굳어 있었지만 손끝이 식지 않았다. 왜 저렇게까지 흔들리지 않았지? 그 아이들, 그들의 눈엔 두려움도 망설임도 없었다. 차라리 무언가를 믿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때였다. 바로 그 순간 도윤의 등 뒤로 툭 하는 소리가 들렸다. 도윤이 반사적으로 돌아봤지만 누군가 서 있던 자리는 이미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바닥엔 검은 USB 하나가 떨어져 있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 일부러 그에게만 보이도록 던져놓은 것처럼 선명하고도 의도적인 위치였다. 도윤은 천천히 그것을 집었다. 무언가 이상했다. 집에 돌아온 도윤은 책상 앞에 앉아 USB를 연결했다. 무슨 CCTV인가? 화면에 재생된 것은 30년 전 낡은 흑백 화질의 영상이었다. 화면엔 화염에 휩싸인 낡은 건물이 있었고 그 안에서 한 여인이 쓰러진 남성을 끌어내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여인은 울고 있었다. 숨을 헐떡이고 손으로 남성의 얼굴을 붙잡고 있었다. 그리고 영상 말미에 카메라 쪽을 바라보는 여인의 얼굴이 서서히 드러났다. 비로소 도윤은 깨달았다. 그 얼굴은 오늘 자신이 구한 그 노인이었다. 눈빛도 주름도 하나도 다르지 않았다. 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 순간 도윤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 없음. 그리고 단 한 줄의 문자가 도착했다. 그 노인에게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당신 아버지처럼 되고 싶지 않다면. 방 안의 불은 꺼졌고 도윤은 어둠 속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다. 손에는 여전히 USB가 쥐어져 있었다. 그 영상 속 그녀, 자신이 구한 노인, 그리고 영상 속 남자, 아버지? 너무 흐릿했지만 느낌이 있었다. 화면 너머로 불길에 둘러싸인 얼굴, 그리고 그 얼굴을 두 팔로 끌어안던 그 사람.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그 영상이 내게 온 걸까? 왜 너는 항상 먼저 달려가냐? 강도윤. 10년 전 특수구조대 훈련소. 눈 내리는 산속 훈련복을 입은 젊은 도윤은 무릎까지 쌀인 눈을 헤치며 무너진 컨테이너 잔해 속으로 뛰어들고 있었다. 돌아가. 지원도 안 왔다고 무전기 속 대원의 외침이 날카로웠다. 하지만 도윤은 멈추지 않았다. 소리 들립니다. 안쪽에 생존자 있습니다. 그 안은 위험하다. 천장 붕괴 직전이야. 하지만 그는 이미 구조 로프를 손목에 묶고 있었다. 눈 속에서 어린 소녀가 남긴 가느다란 목소리 하나가 그의 귀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살려주세요. 그때부터였다. 도윤의 몸은 누군가의 비명을 들으면 생각보다 먼저 움직였다. 현장 경험은 달랐다. 그의 첫 실전 출동에서 도윤은 건물 붕괴 직전의 상황 속 아이 하나를 구했지만 함께 들어갔던 팀장이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그날 밤 소방본부 옥상에서 도윤은 구조복을 껴안은 채 몇 시간 동안 울었다. 왜 나만? 그 후 도윤은 특수임무에서 빠져 일반 화재 진압대로 자리를 옮겼다. 사람들은 말했다. 그는 너무 감정적이야. 훈련은 완벽하지만 책임감이 과해. 하지만 도윤 스스로는 안다. 감정 때문이 아니야. 그저 소리를 못 견디는 거야. 그 비명? 살려달라는 목소리. 그 소리가 들리면
머리보다 가슴보다 먼저 팔과 다리가 반응했다. 오늘 골목에서도 그랬다. 멱살을 잡힌 노인의 비명, 그건 누군가의 울음이었고 도윤은 머리로 판단하기 전에 몸이 이미 뛰어들고 있었다. 주먹이 아니라 훈련이 움직인 거야. 하지만 그 순간이 어떤 깊은 과거와 연결되어 있는지도 그는 이제 막 알아가기 시작했다. 그날 밤 도윤은 노인의 얼굴을 떠올렸다. 울면서도 미소를 지었던 얼굴, 어떤 절망 속에서도 사람을 끌어안았던 손, 그리고 그 손이 끌어낸 것이 자신의 아버지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 윤희, 그는 노인의 이름을 조심스럽게 불러보았다. 당신은 누굽니까? 정적, 그리고 짧은 진동음, 다시 한 통의 문자가 왔다. 이제 당신도 불 속에 들어온 겁니다. 꺼낼 수 있으면 꺼내보시죠. 그날 저녁, 도윤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잠깐 숨을 골랐다.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지 않았다. 문자 하나에 자신이 다시 불길 한가운데 서 있는 기분이었다. 그리고 문득 마음속에 박힌 하나의 장면. 형 아버지가 불 속에서 죽었지. 그 골목에서 도윤에게 달려들었던 검은 점퍼의 청년. 그 아이의 표정이 그냥 분노로는 설명되지 않았다. 무언가 더 복잡한, 더 오래된 감정이었다. 아버지의 죽음이 그 아이들과 연결되어 있는 걸까? 다음 날 도윤은 윤희의 행방을 다시 추적하기로 결심했다. 노인의 이름, 그 주소, 그 영상 속의 흔적, 어느 것 하나 공식 기록에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존재하면서도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도윤은 자신도 모르게 소방서 옥상에 올라와 있었다. 한 손에는 USB, 다른 손에는 30년 전 아버지의 수첩에서 나온 흑백 사진 한 장. 사진 속에서 누군가 불타는 건물 앞에 무릎 꿇은 채 무전기를 움켜쥐고 있었다. 그 뒷모습, 지금까지 잊고 있던 장면 하나가 도윤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우리 만난 적 있어요? 도윤은 문득 그 노인에게 했던 말을 떠올렸다. 하지만 윤희는 그때 고개를 저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순간 도윤의 무전기가 울렸다. 삐삐, 이상한 신호, 일반 소방망이 아닌 옛 구조대 시절에만 사용되던 긴급 코드였다. 구도심 비오 블록, 이상자 감지, 주변 순찰 요망. 도윤은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다. 거긴 어제 윤희 어르신을 만났던 골목인데. 그리고 그 골목 입구에 도착한 순간 도윤의 두 눈은 차가운 금속의 반짝임에 멈춰섰다. 3명의 청년, 어제와는 다른 옷차림, 하지만 익숙한 눈빛, 그리고 그중 한 명은 손에 칼을 쥐고 있었다. 어제 그 형이네. 어떡할래? 형, 이번엔 그냥 놔줄까? 도윤은 숨을 내쉬었다. 오른손은 천천히 주머니로 향했고 휴대 무전기를 끄려다 멈췄다. 형, 누굴 지키려고 그래요? 그 노인, 그 사람, 죄인인데요. 도윤의 눈썹이 움찔했다. 죄인? 우리 형 죽을 때 그 여자 있었어요. 근데 구하지 않았어요. 그날 건물 무너질 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우린 다 봤어요. 도윤은 흔들렸다. 너희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청년 중 하나가 웃었다. 그 노인, 그날 방화범을 숨겼어요. 그리고 아무 말 안 했어요. 우리 가족은 다 타 죽었어요. 그 순간 앞에 있던 칼이 번쩍하며 도윤의 눈앞을 스쳤다. 도윤은 반사적으로 몸을 틀며 오른팔로 막았다. 철컥, 금속이 그의 팔에 스친 순간 도윤은 왼발을 앞으로 디디며 칼을 든 손목을 꺾었다. 아! 비명. 다른 한 명이 주먹을 날렸지만 도윤은 그 주먹을 허리에 붙인 채 받아냈다. 지금 멈춰. 도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서슬퍼랬다.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면 조용히 가서 너희가 잃은 사람 이야기를 해. 하지만 그 노인, 내가 말하는 그 죄인, 내 아버지를 살려냈어. 정적, 청년들의 표정이 멈췄다. 뭐라고요? 도윤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그 순간 뒤편에 있던 한 청년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보내진다.
화면에 떠 있는 단 하나의 메시지. 3일 안에 끝내. 증거가 남기 전에. 도윤은 느꼈다. 이 아이들은 그저 분노한 누군가의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그리고 그 꼭두각시의 실체는 이제 도윤을 노리고 있었다. 불은 꺼진 줄 알았지만 불씨는 남아 있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불을 다시 지피려 하고 있었다. 그날 새벽, 도윤은 제대로 눈을 붙이지 못했다. 잠에 들었다가도 칼끝이 번뜩이던 그 골목, 피 흘리던 청년. 그리고 조용히 뒷걸음치던 윤희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는 모든 폭력 속에서도 놀라지 않았다. 그게 더 이상했다. 겁먹지 않은 사람. 오히려 그 모든 게 익숙하다는 듯한 표정. 도윤은 자신이 그날 구한 사람이 그저 약한 노인이 아니었음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아침 일찍 도윤은 윤희가 처음 쓰러졌던 골목으로 향했다. 그 자리에 남겨진 건 깨진 장바구니 그리고 젖은 땅 위에 반쯤 지워진 피자국 하나. 그 자국 끝에서 도윤은 발견했다. 한 장의 손글씨 메모. 걱정 마세요. 저는 사라지는 데 익숙하니까요. 도윤은 그 종이를 천천히 접었다. 사라지는 데 익숙하다고? 왜? 무엇으로부터? 그 순간 등 뒤로 누군가가 다가왔다. 소방서 동료. 인우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도윤아, 혹시 너 요즘 이상한 일 겪고 있냐? 갑자기 왜 그래? 아니, 그냥 누가 너 뒤를 밟고 있다는 느낌 있잖아. 도윤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 노인, 윤희 어르신, 더 이상 연락이 안 돼. 전화도 없고 주민등록도 없어. 없다고? 아예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날 저녁 도윤은 야간 출동을 자청했다. 작은 공장 지대, 빈 창고 옆 작은 사무실에서 짧은 연기가 감지됐다. 화재는 금방 진압됐지만 도윤의 발걸음은 기이하게 멈추지 않았다. 그가 멈춘 곳은 화재 지점이 아닌 사무실 뒤편 낡은 창고였다. 그곳엔 누군가 오랫동안 방치한 기록 상자가 쌓여 있었다. 무언가 끌리는 느낌. 그는 손전등을 비추며 낡은 상자 하나를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 장의 문서를 발견했다. 1986년 비오구역 화재 구조 기록. 구조자 윤희 기록 없음. 구조자 진술 미제출. 구조대원 사망자 강병석. 도윤의 아버지 이름이었다. 도윤의 손이 떨렸다. 당신이 왜 여기에 있는 거지? 그 순간 창고 바깥에서 차 한 대의 불빛이 번쩍였다. SUV, 검은 썬팅. 운전자는 내리지 않았고 그저 도윤을 향해 천천히 창문을 내렸다. 그 안에는 선글라스를 쓴 중년 남자 하나. 그는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그 노인 아직 못 찾았습니까? 생각보다 오래 버티네요. 그리고 그 남자는 손가락을 입에 대며 쉿 소리를 내고는 차를 돌려 사라졌다. 도윤은 얼어붙은 채 작은 숨만 내쉬었다. 윤희는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이제는 자신까지 노리기 시작했다. 이름도 물을 수 없던 그 노인. 이제 내가 알아내야 할 이유가 생겼다. 도윤은 출동 보고서를 마치자마자 소방서 2층 구호센터에 들렀다. 그곳엔 최근 일어난 현장 출동 위치에 주변 CCTV 영상을 열람할 수 있는 단말이 있었다. 윤희 어르신을 처음 만난 골목. 그날 무언가 찍혔을 수도 있다. 도윤은 당시 시각 비오구역 골목길의 CCTV를 확인했다. 로딩 속도가 유난히 느렸다. 화면은 흐리고 초점이 흔들렸다. 화질이 이 정도로 나쁠 리 없는데 20분 분량의 화면을 빨리 감기했지만 도윤은 자신의 모습을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다. 내가 분명 이 골목에 들어갔는데 없다고? 다시 재생을 늦췄다. 그때였다. 12분 58초. 딱 한 장면. 화면 오른쪽 끝 구석에서 누군가의 실루엣이 잠깐 스쳐 지나갔다. 구부정한 뒷모습, 후드티, 그리고 오른손엔 검은 우산. 하지만 그 사람은 도윤도 윤희도 아니었다.
누구지? 그는 재생을 멈추고 이미지를 확대했다. 그 순간 툭 화면이 꺼졌다. 잠시 후 시스템 창이 떴다. 권한 오류 영상 열람 중단됨. 도윤은 고개를 들었다. 뒤쪽 통로 CCTV 서버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안쪽에서 누군가 천천히 문을 닫는 모습이 살짝 스쳐 지나갔다. 그날 밤 도윤은 경찰 지인의 도움을 받아 해당 구역의 교통 카메라 자료를 얻었다. 너 이거 어디 쓰려는 거야? 지금 그 골목 CCTV에 접근하려는 사람 너 하나가 아니던데? 무슨 말이야? 지난주에 군인 출신으로 보이는 남자가 이 기록 요청했어. 근데 신분 확인도 없이 요청이 통과됐다고. 군인? 응, 신원 정보 없음. 심지어 그 사람이 남기고 간 자료엔 내 이름이 있었다. 도윤은 뒷목이 서늘해졌다. 그날 그 SUV 운전석의 남자. 그가 말을 아끼며 보여줬던 그 미소. 생각보다 오래 버티네요. 다시 밤 도윤은 옥상에 올랐다. 도시의 불빛 아래 그는 서 있었다. 생전의 아버지처럼 그는 기억했다. 아버지가 자주 하던 말. 도윤아, 사람은 불을 끄는 게 아니라 사람을 끄는 거다. 불은 사람이 만든 거야. 사람이 꺼야지. 그 말이 이제야 뼈에 와 박혔다. 지금 이 불, 그건 누가 만든 걸까? 그건 윤희를 없애려는 자들인가? 아니면 윤희가 숨기려 했던 더 큰 진실인가? 그 순간 도윤의 휴대폰이 울렸다. 문자 수신 발신자 없음. 내용은 단 하나의 좌표. 위치 구 비오구역 제2연탄 창고. 그곳은 그날 윤희가 사라졌던 방향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덧붙여진 짧은 문장.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구조복도 없이, 호흡기 장비도 없이 자신은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이번엔 누군가를 끄기 위해서가 아니라 꺼지지 않는 진실을 직접 마주하기 위해서. 폐허는 늘 같은 냄새를 갖고 있다. 기억 속 먼지, 굳은 피, 그리고 말라버린 절망의 냄새. 도윤은 구 비오구역 제2연탄 창고 앞에 도착했다. 지도엔 존재하지 않는 장소. 하지만 실제로는 폐허처럼 남아있는 철문과 녹슨 철골 구조물. 그 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가운데엔 누군가 일부러 그어놓은 듯한 빨간 선 하나가 금간 유리처럼 찢겨 있었다. 도윤은 천천히 장갑을 끼고 문을 밀었다. 끼이 쇳소리가 귀를 찢듯 울렸고 먼지가 바닥에서 피어올랐다. 안은 어두웠다. 플래시를 켜자 벽면 곳곳엔 낙서와 불에 그을린 자국들이 있었다. 도윤은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 그때였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낯선 목소리. 빛이 닿지 않는 구석, 작은 스토브 하나가 약한 불꽃을 품고 있었고 그 앞에 허리를 웅크린 누군가가 있었다. 도윤은 본능적으로 몸을 굳혔다. 누구세요? 상대는 고개를 숙인 채 작게 말했다. 여긴 아무도 오지 않는 곳인데. 빛이 점점 스토브를 비추며 상대의 얼굴을 드러냈다. 소년. 아니, 소년이라고 부르기엔 나이가 많아 보이지 않았다. 피부는 창백했고 입가엔 자잘한 상처들, 무릎에는 오래된 반창고가 붙어 있었다. 이곳에서 혼자 있는 거야? 여긴 안전하니까요. 그 사람은 여긴 몰라요. 그 사람? 그 사람 누구지? 소녀는 고개를 돌렸다. 검은 차 타고 다니는 아저씨, 한쪽 귀에 흉터 있는 사람. 어른들 다 그 사람 보면 말 안 해요. 그 말에 도윤의 머릿속엔 SUV 창밖으로 손가락을 세웠던 그 남자의 얼굴이 스쳤다. 그 남자랑 무슨 일 있었니? 소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내 도윤에게 내밀었다. 그 종이엔 손글씨로 써진 메시지 하나.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건 절반입니다. 나머지는 윤희가 가져갔어요. 도윤은 숨을 삼켰다. 윤희가 가져갔다? 무엇을? 이걸 어디서 났어? 소녀는 대답 대신
뒤쪽 벽에 붙은 낡은 포스터 하나를 가리켰다. 그 포스터엔 이름 모를 봉사단체의 로고와 함께 한 여성의 뒷모습이 담긴 흑백 사진이 있었다. 흐릿했지만 그 실루엣은 어딘가 낯익었다. 그 뒷모습, 팔에 감긴 붕대, 구부정한 어깨. 이건 윤희 어르신? 그 언니. 옛날에 나도 도와줬어요. 여기서 밥도 줬고 책도 가르쳐 줬어요. 언니? 그 아줌마. 여기 사람들한테 항상 자기 이름 말 안 했어요. 그냥 다들 언니라고 불렀어요. 도윤은 할 말을 잃었다. 윤희는 노인이 아니었다. 아니, 적어도 이 아이에게 윤희는 언니였고 도움을 주던 존재였다. 그 사람 다시 올까요? 소년의 물음에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올 거야. 곧. 무섭지 않아요? 도윤은 소년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무서워. 하지만 누군가를 지키는 게 무서운 것보다 중요할 때도 있어. 소년은 작게 웃었다. 윤희 언니도 그랬어요. 도윤은 창고를 떠나기 전 벽에 걸린 포스터 사진을 휴대폰에 담았다. 그 사진 아래 잉크 번진 글씨가 간신히 보였다. 우리는 누구도 지우지 않는다. 그러니 살아있어야 한다. 도윤의 귀에 그 말이 낮게 울렸다. 그 순간 창고 바깥에서 자동차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도윤은 손전등을 끄고 호흡을 죽였다. 밖엔 누군가 서 있었다. 차 문이 닫히는 소리에 도윤은 본능적으로 몸을 낮췄다. 폐창고 창문 너머 SUV 한 대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 썬팅 유리,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 그는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다. 하지만 도윤이 있는 창고 내부까진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창고 바깥 벽면에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붙이고는 차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대로 종이 한 장이 남았다. 도윤은 SUV가 멀어지자마자 밖으로 나왔다. 벽에 붙은 종이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 사람의 흔적을 따라가세요. 그곳엔 당신의 과거도 함께 있습니다. 그 아래 다시 한번 좌표가 적혀 있었다. 위치 B3구역 벽돌 건물 지하 1층 이전 여성 노숙 쉼터. 도윤은 밤을 새워 그곳으로 향했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낡은 벽돌 건물. 창문엔 철창이 덧대어 있었고 입구는 녹슨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 하지만 한쪽 구석 어디선가 누군가 억지로 열고 닫은 듯한 금이 간 창틀이 슬쩍 벌어져 있었다. 도윤은 숨을 죽이고 안으로 들어갔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빛은 거의 없었지만 벽에 걸린 오래된 전단들이 그 공간이 한때 사람들의 공간이었음을 알려줬다. 그리고 지하실 안쪽 조명 한 줄기 아래 도윤은 멈췄다. 벽면엔 수십 장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누군가가 삶을 걸고 모은 기록들처럼. 거기엔 아이들 사진, 노인들, 봉사하는 여성의 뒷모습. 그리고 그 중앙에 도윤의 눈이 멈췄다. 흑백 사진 한 장, 무너진 건물 앞, 담요를 덮은 구조자 한 명이 무릎을 꿇고 있는 장면. 그리고 그 옆에 조심스럽게 기대앉아 있는 남성. 도윤은 그 사진을 보자마자 호흡이 멎었다. 아버지. 사진 속 남성은 분명히 그의 아버지 강병석이었다. 구조 직후 의식을 잃은 듯 고개를 떨군 아버지. 그를 안고 있던 사람은 얼굴이 잘리지 않은 한 여성이었다. 피 묻은 솜에 붕대가 감긴 손목. 그리고 지금도 도윤의 기억에 선명한 그 눈빛. 윤희였다. 도윤은 천천히 사진을 떼어내려다 멈췄다. 사진 아래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다. 1994년 9월 17일 강병석 구조 기록되지 않은 생존자, 증언자 윤희. 그 순간 무언가 내부에서 딸깍 소리가 났다. 도윤은 고개를 돌렸다. 지하실 안쪽 철문 하나가 천천히 열리고 있었다. 그 안에서 등불을 든 누군가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어두운 실루엣. 하지만 그 발걸음은 낯설지 않았다.
천천히 다가오던 그 사람이 빛 아래 얼굴을 드러냈다. 주름진 얼굴, 깊은 눈매, 그리고 그 눈 속에 담긴 슬픔과 미안함. 어르신, 그녀는 도윤을 보며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왜 지금까지 숨으셨어요? 왜 그날 제 아버지 이야기를 안 하셨어요? 윤희는 떨리는 손으로 도윤의 손에 무언가를 쥐어줬다. 낡은 무전기 하나. 그리고 그녀가 낮게 말했다. 그날 마지막 무전이에요. 당신 아버지가 당신에게 남긴 순간 지하실이 정적에 잠겼다. 비는 더 거세졌고 밖에선 또다시 SUV의 헤드라이트가 창문 너머를 훑고 지나갔다. 도윤은 무전기를 꼭 쥐며 숨을 삼켰다. 진실이 이제 도망칠 수 없게 되었다. 무전기는 오래되어 있었다. 깎인 모서리, 지워진 숫자 버튼, 그리고 테이프로 덧댄 안테나 끝자락. 하지만 그 속엔 아직 남아있는 누군가의 숨결이 있었다. 도윤은 무전기를 조심스럽게 켰다. 지금 들어도 되겠어요?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자신이 두고 온 시간들을 다시 살아내려는 사람처럼 무거웠다. 도윤은 무전기의 녹음 버튼을 눌렀다. 치직, 잡음이 먼저 터졌다. 그런데 잠시 후 여기 구조요청 비오구역 3번 창고, 건물 무너지고 생존자 1명 윤윤. 소리는 갈라졌지만 그 안의 목소리는 분명히 아버지였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정적을 깨는 한 문장. 그 사람, 내 아들을 부탁합니다. 딸깍, 녹음이 멈췄다. 도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게 언제? 윤희는 낮게 말했다. 당신 아버지는 끝까지 남았어요. 모두 철수한 뒤에도. 그날 방화였어요. 일부러 누가 불을 냈어요. 강병석 대원은 안에 갇힌 소년 하나를 구하고 나오지 못했죠. 도윤은 머리를 감쌌다. 그 얘긴 난 처음 들어요. 윤희는 무릎을 감싸며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건 기록되지 않았어요. 누군가 그 사건을 덮었거든요. 왜 덮어요? 윤희는 손을 꽉 쥐었다. 그 불을 낸 자가 도시의 한 복지단체의 후계자였거든요. 그 단체가 이 도시 빈민 쉼터, 고아원, 소방복지기금까지 모두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자금이 어디서 왔는지도. 도윤은 숨을 삼켰다. 당신은 그걸 알고 있었군요. 윤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난 그걸 알게 됐고 그 후로 쫓겼어요. 당신 아버지는 내가 마지막으로 구조한 사람이에요. 그분은 나를 구하려다 죽었고 난 그걸 지금껏 숨기고 살았어요. 그 말에 도윤의 두 눈이 떨렸다. 왜 지금까지 말 안 했어요? 왜 저를 피해 다녔어요? 윤희는 눈을 감았다. 당신을 보면 그분의 마지막이 생각났어요. 살리고 싶었지만 끝내 못 끌어낸 그 불길 속에서 당신 아버지는 나에게 당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아들은 나랑 다를 겁니다. 그게 그분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무전기 속 그 목소리가 도윤의 귓가에서 다시 되살아났다. 그 사람, 내 아들을 부탁합니다. 그 말이 시간을 뚫고 그를 붙잡았다. 그때였다. 지하실 창밖으로 어렴풋이 누군가의 그림자가 스쳤다. 도윤은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창문 너머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 하나가 핸드폰을 들고 있었다. 그는 도윤과 눈이 마주치자마자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목을 그었다. 도윤은 윤희를 돌아봤다. 이제는 숨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윤희는 작게 말했다. 그래요. 이제는 꺼내야죠. 그 불씨를. 도윤은 무전기를 손에 쥔 채 잠시 말을 잃었다. 윤희는 무릎을 세운 자세 그대로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조용했다. 밖에선 바람 소리, 그리고 간헐적으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뿐.
하지만 그 침묵 속엔 말보다 많은 진실이 흐르고 있었다. 왜 아무에게도 말 안 하셨어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버지의 죽음이 그냥 화재 사고로 기록된 이후 누구도 진실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윤희는 작게 웃었다. 처음엔 말하려 했어요. 경찰도 소방서도 심지어 언론도 찾아갔어요. 하지만 그녀는 무릎을 꽉 끌어안았다. 모두가 외면했죠. 그날 불을 지른 사람이 누군지 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손 안 대는 사람이었어요. 도윤의 눈썹이 휘어졌다. 그 사람 이름이 뭡니까? 윤희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 조용히 말했다. 백상도. 백상복지재단 이사장이었어요. 지금은 그 아들이 회장을 맡고 있죠. 그 사람, 그날 연탄 창고에 숨어 있다가 실수로 화기를 떨어뜨렸고 그 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졌어요.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모든 걸 덮어버렸죠. 도윤은 천천히 가방에서 오래된 수첩 하나를 꺼냈다. 아버지가 쓰던 구조일지, 그가 살아있을 당시 가끔 흘깃 보던 그 노트. 늘 마지막 페이지는 비어있는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그 페이지는 실은 테이프로 붙여져 있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테이프를 떼어냈다. 거기엔 흐릿한 글씨와 함께 한 장의 종이가 접혀 들어 있었다. 그 종이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비오 창고 내부 구조 요약, 구조자 윤희 여성 외부 봉사자 추정, 소년 생존자 있음, 이름 미확인, 의도적 화재 가능성 높음 상부에 보고했으나 기록 거절됨. 윤희는 증인이다. 도윤은 그 문장을 천천히 읽었다. 윤희는 증인이다. 그는 고개를 들어 윤희를 바라봤다. 왜 아버지는 당신을 지키려 했을까요? 윤희는 떨리는 눈동자로 말했다. 그분은 저보다도 그 진실을 지키려 했어요. 진실을 안 사람을 지키는 게 그분이 구조자로서 할 마지막 임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잠시 뒤 도윤은 수첩을 덮었다. 이젠 저도 그 임무를 받아야겠네요. 윤희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마치 무거운 짐을 누군가에게 처음으로 넘기는 사람처럼 그 순간 무전기에서 다시 소리가 났다. 취직, 비삼구역, 긴급 구조 요청, 창고, 내부 인명 흔적 확인. 음성이 왜 지금 들리는지 확인할 새도 없이 도윤은 벌떡 일어났다. 윤희는 고개를 들며 물었다. 어디 가세요? 누군가 지금 또 그 안에 있어요. 도윤은 망설이지 않았다. 이번엔 놓치지 않을 겁니다. 도윤은 무전기를 손에 쥔 채 지하실을 뛰쳐나왔다. 지금 막 무전기로 들린 목소리, 그건 분명히 일반 구조망이 아닌 예전 특수 구조 채널에서 송출된 신호였다. 비삼구역 창고, 내부 인명 흔적? 그곳은 과거 윤희가 봉사활동을 했던 부도심 골목이었고 몇 년 전까지 미등록 쉼터로 잠시 운영되다 폐쇄된 곳이었다. 도윤은 SUV를 몰고 그 구역으로 향했다. 빗줄기가 점점 굵어지고 있었고 도로는 비에 젖은 채 기이할 만큼 조용했다. 도심 한가운데 사람의 발길이 끊긴 구역. 이건 누가 일부러 불러낸 거야. 도윤은 속으로 중얼이며 차를 멈췄다. 폐건물은 녹슨 철문으로 잠겨 있었지만 문틈엔 종이 한 장이 끼워져 있었다. 도윤은 장갑을 낀 손으로 조심스레 그것을 꺼냈다. 기록 보관실 아래층 보일러실 안쪽. 적힌 글씨는 조심스럽고 억눌려 있었지만 무언가를 남기려는 사람의 의지가 느껴졌다. 도윤은 안으로 들어섰다. 철문 안쪽은 어둡고 눅눅했다. 벽엔 곰팡이, 바닥엔 꺼진 전등 파편. 그리고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그 끝에 조그맣게 열려있는 철문 하나가 있었다. 보일러실. 도윤이 손전등을 비추자 그 안쪽에서 종이 더미와 서류 박스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가장 위에 있던 서류 한 장을 꺼냈다. 비오 구역 아동 구조 기록 비공개, 이름 미상, 연령 약 9세, 상태 중화상 후 회복, 보호자 없음.
구조자 윤희 기록 누락됨. 그 아래엔 흑백 사진 한 장이 종이에 클립으로 고정돼 있었다. 뒷모습, 구조복이 덮어 씌워진 작은 아이, 그리고 그 아이의 어깨를 두 손으로 감싸 안고 있는 사람. 도윤의 손이 멈췄다. 사진 속 구조자는 분명히 윤희였다.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아이였다. 이 아이 어디서 봤지? 도윤은 휴대폰을 꺼내 자신의 아버지가 남긴 유품 중 하나인 오래된 가족 사진을 꺼냈다. 초등학교 운동회 날 도윤과 아버지, 그리고 도윤이 기억하지 못하던 작은 형체 하나. 설마 사진 속 뒷모습, 그 아이의 귀 뒤편 작은 점 하나가 기억 저편에서 무언가를 당겨왔다. 그때 문득 지하실 바깥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철제 구두 소리, 천천히 계단을 밟고 내려오는 소리. 도윤은 숨을 죽이고 보일러실 안쪽으로 몸을 숨겼다. 플래시를 껐고 어둠이 사방을 덮었다. 그리고 문틈 사이로 그 사람이 보였다. 검은 코트, 귓바퀴에 깊게 패인 흉터, SUV의 남자. 그는 조용히 문 안쪽으로 발을 디뎠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윤희 씨, 또 이런 흔적을 남기셨군요. 하지만 이젠 이 아이도 그 남자도 다 끝났습니다. 도윤은 손을 꽉 쥐었다. 이 남자는 윤희를 추적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의 다음 타깃은 자신이었다. 이제 도윤은 피할 수 없었다. 무전기 속 아버지의 목소리, 윤희의 눈물, 그리고 사진 속 그 아이의 흔적이 모두 그를 단 한 방향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진실의 중심으로 폐건물에서 돌아온 도윤은 그날 밤 단 한숨도 자지 못했다. 사진 속 아이의 뒷모습, 윤희의 손, 그리고 뒷바퀴에 흉터가 있던 사내의 발소리, 모든 게 뒤엉킨 채 도윤의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새벽 3시 15분, 도윤은 조용히 책장 깊숙이 숨겨둔 아버지의 수첩을 다시 꺼냈다. 누렇게 발행 커버, 일지 형식으로 적혀 있던 출동 기록, 그리고 맨 마지막 장, 거긴 여전히 하얗게 비어 있었다. 하지만 도윤은 기억했다. 며칠 전 테이프를 떼며 발견했던 숨겨진 마지막 페이지의 느낌. 그는 다시 조심스럽게 표지를 한 겹 더 들춰봤다. 딸깍 얇은 덧장이 조심스럽게 떨어지며 그 안에 접힌 종이 한 장이 나타났다. 도윤은 그 종이를 펼쳤다. 노트 복사지. 그러니까 이건 복사에 숨긴 원본 한 장이었다. 위쪽엔 볼펜으로 적힌 글씨, 1994년 9월 18일 보고서, 미제출 기록본, 그리고 그 아래 사건 위치 비오 구역 제2창고, 생존자 윤희 기록 누락됨, 기타 참고인 없음. 도윤은 눈썹을 찌푸렸다. 그런데 그 다음 줄, 굵은 펜으로 적힌 단 한 줄, 방화명령자 백상도, 기록 불가, 지시 내무국 고위 관계자. 순간 도윤의 손끝이 떨렸다. 백상도. 윤희가 말했던 이름, 그가 알고 있던 백상복지재단의 설립자. 현재 도시 곳곳의 요양시설, 고아원, 공공사업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이 도시에선 손댈 수 없는 이름이었다. 수첩 아래엔 아버지의 마지막 메모가 있었다. 그 사람은 증인을 지우려 했다. 하지만 난 구조자다. 기록을 없앨 수는 있어도 구조의 흔적은 결국 드러난다. 도윤은 그 글을 보며 숨을 깊게 들이켰다. 그 순간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 발신자 없음, 메시지 한 줄, 사진 속 아이 찾으셨습니까? 우린 그 아이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다시 좌표 하나, 구비육 공장지대 폐 컨테이너 ACB. 도윤은 눈을 질끈 감았다. 사진 속 그 아이, 윤희가 구조했던 이름 없는 소년. 그 소년이 도윤이 아버지를 잃던 날 같은 불길 안에 있었던 생존자라면, 그리고 지금까지 숨어 있었다면, 이제 그 불씨를 끌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도윤은 수첩을 닫고 일어섰다.
구조복도 장갑도 없이 소방서 출동도 아니고 명령도 없지만 이번만큼은 그가 구조자가 되어야 했다. 왜냐하면 이번 불길은 단순한 화재가 아니라 지워진 진실의 흔적에서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구비육 공장지대,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바람은 녹슨 철골을 스치며 마치 사람의 신음처럼 울고 있었다. 도윤은 지도에 찍힌 좌표를 따라 폐 컨테이너 A12 앞에 멈췄다. 외관은 낡았고 문은 반쯤 열려 있었으며 주변엔 쓰레기와 신문지 더미들이 흩어져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컨테이너 안쪽엔 이상할 정도로 깔끔한 공간이 있었다. 작은 매트, 물병 2개, 그리고 벽 한쪽엔 수첩이 놓여 있었다. 도윤은 그 수첩을 열었다. 안엔 짧은 문장들이 적혀 있었다. 윤희 언니, 아직 살아있을까? 왜 나를 구했을까? 그 사람들, 아직도 날 찾고 있어. 복수하지 않을 거야. 대신 남겨야지. 그리고 마지막 장, 그날 불 속에서 나를 끌어낸 사람, 그 눈을 지금도 기억해. 그 사람 때문에 살아남았어. 근데 살아있는 게 죄처럼 느껴져. 그 문장을 읽은 순간 도윤은 깨달았다. 사진 속 그 아이는 윤희가 목숨 걸고 지켜낸 생존자였다. 하지만 세상은 그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다. 철컥, 컨테이너 문 뒤에서 소리가 들렸다. 도윤은 재빨리 몸을 숨겼다. 낡은 철문이 천천히 열리며 두 남자가 들어왔다. 하나는 검은 가죽 점퍼에 목이 짧은 체격, 다른 하나는 왼쪽 손가락이 2개 잘려 있었다. 그 새끼, 여기 있었던 건 맞지? 냄새가 아직 남아있어. 며칠도 안 됐어. 이놈 지 혼자 도망다니다 끝낼 줄 알았지. 그 노파도 조만간 손에 넣을 거야. 이제는 그 구조대 자식까지 끼어들었으니 정리할 때가 된 거지. 도윤은 손끝에 힘이 들어갔다. 자신이 찾아낸 그 아이, 윤희가 지켜낸 유일한 생존자. 그는 도망 다니는 인생 끝에 조직에 잡히기 직전까지 가 있었던 거다. 두 남자가 나가자 도윤은 조용히 그들의 뒤를 밟았다. 그들은 낡은 승합차에 올라타며 통화를 시작했다. 형님, 지금 그놈 흔적 찾았습니다. 그 노파가 숨겨놨던 애새끼요. 네, 구조대원이요? 지금 움직일까요? 잠시, 정적, 그리고 다시 통화. 알겠습니다. 윤희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 새끼는 사고처럼 처리하겠습니다. 그 순간 도윤의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졌다. 사고처럼? 아버지의 죽음이 정말 단순한 구조 실패였을까? 그렇게 기록된 수많은 죽음 중 얼마나 많은 것이 조작된 사고였을까? 도윤은 전화를 꺼내 윤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제발 아무 일 없길. 그는 SUV로 돌아와 바로 출발했다. 방향은 윤희가 마지막으로 머물던 지하 쉼터. 이제 시간이 없었다. 그 아이는 살아남았지만 도망치고 있었고 윤희는 그 아이를 위해 30년을 숨어 지냈으며 그리고 도윤은 지금 그 둘을 함께 지켜야 하는 위치에 있었다. 이것은 구조 요청이 아니다. 이건 전쟁 선포다. 도윤은 SUV를 달렸다. 길은 젖어 있었고 심장은 앞서 있었다. 윤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만 울릴 뿐 받지 않았다. 그러다 한참 만에 전화가 울렸다. 수신인 윤희 어르신. 도윤은 바로 받았다. 여보세요. 윤희 어르신. 지금 어디 계세요? 상대편은 조용했다. 잠시 숨소리만 들리다가 조용히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저장 창고 쪽 구비사 쉼터 앞벽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도윤이 도착했을 땐 윤희는 어두운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말라 있었고 숨소리는 고르지 않았다. 도윤은 다가가며 말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그 아이가 살아있는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다. 도윤은 옆에 앉았다. 윤희 어르신, 그 아이, 지금까지 도망다니며 살아왔어요.
지금은 조직이 그 아이를 노리고 있어요. 윤희는 손을 꽉 쥐었다. 그날 나는 그 아이를 구했어요. 화염 속에서 품에 안고 나왔어요. 근데 그 아이가 나를 쳐다봤을 때 너무 조용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울지도 않고 그냥 나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아이가 결국 죽었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도유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 아이, 그날 이후에요. 누군가에게 넘겨졌어요. 기록도 없고, 이름도 없고, 그냥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윤희는 입술을 떨며 말했다. 그 아이를 내가 죽게 만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름을 단 한 번도 입 밖에 낼 수 없었어요. 도유는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그 아이가 남긴 수첩을 꺼냈다. 윤희의 눈이 커졌다. 이건 그 아이가 숨던 곳에서 발견한 겁니다. 그 아이는 아직도 당신을 윤희 언니라고 불러요. 그 말에 윤희의 손이 흔들렸다. 나를 기억한다고요? 그 아이는 자신이 살아있는 걸 죄라고 여겼어요. 하지만 그 아이는 당신 덕분에 살았고 당신 덕분에 도망치며 살아왔어요. 윤희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내가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 아이, 절대 그런 인생을 살아선 안 되는 아이였어요. 그 애는 불 속에서 나를 먼저 감쌌던 아이였어요. 도유는 고개를 들었다. 뭐라고요? 윤희의 눈가가 떨렸다. 30년 전 건물 안에 들어갔을 때 나는 처음 그 아이를 보고 몸으로 안았어요. 근데 그 애가 내 몸을 끌어안고 벽 쪽으로 끌어당겼어요. 그래서 나는 지붕이 무너질 때 그 아이 품에 있었어요. 순간 도유는 등줄기에 전율이 스쳤다. 그 아이는 단순한 생존자가 아니었다. 윤희를 구한 구조자였다. 그 말은 그 아이는 누구보다 강한 의지를 가졌고 누군가의 생명을 살렸고 그 후로는 아무도 그를 구조하지 않았다. 도유는 속으로 되뇌었다. 그 아이는 윤희를 구조한 구조자였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를 구해야 하는 구조자는 자신이었다. 윤희는 마지막으로 중얼거렸다. 그 아이가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무서울 줄은 몰랐어요. 그 아이가 조직의 손에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찾아야 해요. 도유는 일어났다. 그의 눈빛엔 결정이 있었다. 이번엔 누구도 불 속에 남기지 않을 겁니다. 윤희와 도유는 쉼터를 빠져나와 한적한 지하 터널을 따라 걸었다. 우리 어디로 가는 겁니까? 윤희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머문 곳, 이 도시 외곽 빈 건물 하나가 있어요. 거긴 그 애가 오랫동안 숨어 있던 곳이에요. 도유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그의 뒷목을 찌르는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다. 왼쪽, 어깨 뒤, 누군가의 시선, 빛이 닿지 않는 골목, 차창 안, 건물 옥상, 누군가가 그들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따라오고 있었다.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다. 하지만 도유는 알고 있었다. 이건 직감이 아니었다. 훈련된 감각이었다. 그날 밤 도유는 윤희를 안전한 은신처에 머물게 한 뒤 혼자 소방서로 돌아왔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상할 정도로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다. 도유나, 퇴근이야? 오늘도 현장 뛰었지? 너 진짜 열정은 동료들은 평소와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낯설었다. 도유는 3층 기록실로 올라갔다. 자신의 몸에 부착된 GPS 기록을 조회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특수 임무 시절부터 자신의 이동 기록을 정기적으로 백업해두고 있었다. 기록은 이상 없었다. 하지만 마지막 열흘치만 데이터가 사라져 있었다. 누가 내 단말 기록에 접근한 거지. 그는 보안 로그를 추적했다. 그리고 거기엔 낯익은 이름 하나가 찍혀 있었다. 접속자 김인우 팀장급 관리자 권한 사용. 도윤의 눈이 흔들렸다. 김인우, 소방서에서 7년을 함께한 동료, 특수구조대 시절부터 생사를 같이 한 사람. 도윤이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었다. 인우 형이 내 기록을 봤다고?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기록은 조작이 아니었다. 접속 일자,
단말기 번호, 접근 위치, 모든 게 정확했다. 그 순간 도윤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없음, 메시지 한 줄. 믿는 자가 배신할 때 불은 안에서부터 번집니다. 도윤은 손끝에 힘이 들어갔다. 아버지를 구조하러 들어갔던 날, 도착이 늦었다고 말했던 인후, 그의 수첩에 적힌 도윤의 조기 구조 요청이 접수되지 않았다고 했던 사람, 그 순간들이 모두 되살아났다. 그는 옥상으로 올라갔다. 바람이 불었다. 도시의 불빛 아래 그는 서 있었다. 윤희, 그리고 사진 속 아이, 아버지의 무전기, 잃어버린 수첩 페이지, 인우의 이름, 모든 조각이 하나로 맞춰지려 하고 있었다. 조직은 외부에 있지 않았다. 그 불은 이미 안에서 타오르고 있었다. 윤희는 조용한 방 안, 묵은 이불 위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작은 전기난로 하나가 희미한 열을 내고 있었지만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다. 그녀는 두 손을 무릎에 얹고 말없이 바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앞에 도윤이 앉아 있었다. 이름, 정확히 뭐라고 불러드려야 합니까? 도윤의 질문에 윤희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내 이름, 윤희는 실은 구조대원 기록에서 처음 만들어진 이름이에요. 도윤은 눈을 들었다. 그럼 본명은? 윤희는 작게 웃었다. 최선옥, 그게 제 진짜 이름입니다. 최선옥, 그 이름은 지금은 아무 기록에도 없어요. 신분증도 없고 주민번호도 없고 병원 기록도 없고요. 당신이 본 그 CCTV, 사진들, 영상들 모두 윤이라는 이름으로 남았죠. 최선옥은 30년 전에 죽은 사람으로 처리됐어요. 도윤은 입술을 꾹 다물었다. 왜 그렇게까지 숨으셔야 했어요? 윤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30년 전 나는 그 재단 소속의 보호시설에서 봉사직으로 일했어요. 그곳에서 봤어요. 아이들이 어딘가로 보내지는 걸. 어린 여자아이들, 어린 남자아이들, 정신이 온전치 못한 어른들까지. 그들은 종종 사라졌고 아무도 찾지 않았어요. 처음엔 그냥 이주되거나 가족이 데려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어느 날 그 중 하나였던 아이가 도망쳐 나와 이런 말을 했어요. 선생님, 나는 장난감이었어요. 그 말에 도윤의 심장이 조여왔다. 장난감, 그 애는 재단 내 특정 고위층 집에서 하루씩 묶여 지냈고 다시 돌아와야 했어요. 나는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직접 확인하러 갔다가 문을 열었을 때 아이 하나가 욕실 바닥에 있었어요. 윤희는 눈을 감았다. 나는 그 아이를 업고 도망쳤어요. 그리고 그날 내 이름은 사라졌어요. 내가 고발했던 그 이름들, 그 중 하나가 지금의 재단 이사장 백상도였어요. 도윤은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단순히 피해자를 보호하다 추적당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 구조 속 범죄를 직접 목격하고 그걸 세상에 알리려다 묻힌 사람이었다. 그래서 아버지도 당신을 도왔던 겁니까? 윤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강병석 대원은 제 신고를 들은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말했어요. 이건 구조 출동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을 꺼내는 일은 제가 합니다. 그리고 그는 불길 속으로 들어갔어요. 도윤은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 도윤이 어린 시절 단 한 번도 제대로 말해본 적 없었던 사람. 그 아버지는 세상이 외면한 고발자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지워지는 길을 택했던 것이다. 당신이 증인이었군요. 윤희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지금도 그 조직은 당신이 말할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거고요. 도윤은 눈을 들었다. 이제 저도 증인입니다. 당신이 봤던 걸 이제 저도 보게 됐고 지켜야 할 사람이 생겼어요. 윤희 씨, 지금까지 혼자였지만 이제부터는 아닙니다. 윤희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 순간 밖에서 자동차 브레이크 소리가 들렸다. 짧은 정적, 그리고 강하게 울리는 문 두드림.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제 오는군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점점 세졌다. 쿵, 쿵. 안에 사람 있는 거 압니다. 안전 확인 나왔습니다. 문 여세요. 도윤은 눈빛을 바꾸며 윤희를 바라봤다. 안에서 절대 나오지 마세요. 그리고 누가 뭐라 해도 문 열지 마세요.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도윤은 숨을 고르며 문 앞까지 다가가 천천히 문을 열었다. 바깥엔 검은 점퍼를 입은 사내 2명, 둘 다 눈빛이 날카롭고 손은 겉옷 안 허리춤에 모여 있었다. 그 중 한 명이 말했다. 화재 예방 점검입니다. 주민신고 들어왔어요. 이 건물 안에 이상 거주자가 있다고요. 도윤은 지갑에서 소방신분증을 꺼내 내밀었다. 강도윤, 서울시 소방특수구조대 소속입니다. 두 남자의 눈빛이 동시에 흔들렸다. 혹시 우리 쪽 사무실에도 계셨습니까? 도윤은 시선을 고정한 채 말했다. 화재 점검 아닌 거 서로 다 알고 있잖습니까? 돌아가세요. 여기 기록 남기겠습니다. 남기세요. 대신 CCTV도 음성도 다 남길 겁니다. 내가 여기 있었다는 거 공식적으로 증거 남기고 갈 거예요. 남자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천천히 몸을 돌려 차로 돌아갔다. 도윤은 문을 닫으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날 밤 도윤은 처음으로 공식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다. 제목은 간단했다. 비공식 구조자 보호 보고서 윤희 사건 관련. 보고서는 지금껏 도윤이 경험한 것, 윤희에게 들은 증언, 그리고 자신이 확보한 영상과 사진 기록들을 정리한 파일이었다. 그는 이 보고서를 안전한 저장소에 업로드했다. 숨길 게 아니라 이젠 드러내야 할 때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오래된 전화번호 하나를 눌렀다. 아버지의 수첩 뒤편에 직접 손글씨로 적힌 단 하나의 번호. 박대호 전 서울소방본부 구조대장. 여보세요? 낯선 하지만 낡지 않은 목소리. 혹시 박대호 대장님 맞으십니까? 누구십니까? 저는 강병석 대원의 아들입니다. 강도윤입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박대호는 낮고 단단한 톤으로 말했다. 드디어 그 이름을 다시 듣게 되는군. 몇 시간 후 낡은 주택가의 뒷골목. 도윤은 박대호를 마주했다. 백발이 성성하고 목에는 낡은 휘장이 달린 키링이 달려 있었다. 그는 도윤을 보자마자 미간을 찌푸렸다. 내가 도윤이냐? 예. 대장님. 박대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너희 아버지랑 똑같이 생겼구나. 고집도 닮았겠지. 도윤은 미소 대신 보고서를 꺼내 건넸다. 박대호는 그것을 봤더니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기 시작했다. 10분 뒤 그는 종이를 덮으며 말했다. 넌 지금 이걸 드러내려는 거냐? 예, 숨기지 않겠습니다. 그 선택 너무 위험해진다. 그래서 뒷배가 필요합니다. 아버지와 함께했던 분들이 아직 남아있다면. 박대호는 고개를 들었다. 있지. 한 명뿐이지만 그는 주머니에서 USB 하나를 꺼내 건넸다. 이건 94년도 너희 아버지가 구조 직후에 나한테 보냈던 무전기 기록 복사본이다. 너희 아버지는 그날 들어가기 전 내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 이건 내 일이 아니고 사람 일이기도 아니지만 도윤이한테 부끄럽지 않으려면 내가 가야 합니다. 도윤의 눈이 흔들렸다. 그걸 지금까지 가지고 계셨습니까? 그건 기록이 아니라 부탁이었거든. 박대호는 한 걸음 다가와 도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제 너도 누군가에게 그 말을 할 때가 됐다. 이건 너의 구조야. 박대호와 헤어진 뒤 도윤은 서울 외곽 작은 골목에 도착했다.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이름 없는 골목. 낮인데도 햇빛 하나 들지 않는 그 길은 30년 전의 시간을 그대로 끌어안은 채 지금도 숨죽여 있었다. 무전기 기록. 박대호가 넘긴 USB 안에는 아버지 강병석이 마지막으로 남긴 음성과 사건 직전 교신 내용이 저장되어 있었다.
도윤은 이어폰을 꽂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비오 구역 진입 전 내부 연기 밀도 심함. 1명 이상 생존자 반응. 구조자 확인됨. 윤희 확인. 미등록 요원. 나와 함께 들어간다. 기록자 강병석. 승인자 없음. 단독 판단. 나중에 들을 사람에게 이 기록이 남는다면 내 아들 도윤에게 말해줘요. 나는 내 선택에 후회 없습니다. 도윤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는 골목 안 허물어진 담벼락 틈새를 비집고 들어갔다. 지금은 폐허가 된 공터. 그러나 한때는 윤희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이 서로를 불러주던 작은 쉼터가 있었다는 공간. 벽에 덕지덕지 붙어있던 광고지들 사이 누군가 일부러 남겨놓은 듯한 A사용지 한 장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다. 도윤은 그것을 조심히 뜯어냈다. 거기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골목엔 아직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다만 그들이 사람이라는 걸 아무도 믿지 않았을 뿐. 그리고 왼쪽 하단에 아주 조그만 글씨. YH 윤이었다. 그녀는 여기까지 다녀갔다. 도윤이 다시 골목을 빠져나오려는 그때 무언가 이상한 기척이 느껴졌다. 허리 뒤쪽, 시선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 하지만 분명히 있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살폈다.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주차된 차량 한 대, 블랙박스 렌즈에 테이프가 절반만 붙어 있는 것이 보였다. 도윤은 천천히 다가갔다. 그리고 차량 유리 위 미세하게 남은 지문을 본 순간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전기가 흘렀다. 누군가 일부러 자신이 여기에 있었다는 흔적을 남기고 간 것이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박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대장님, 누군가 저를 따라다닙니다. 일부러 흔적을 남기고 가요. 박대호는 짧게 숨을 고른 뒤 말했다. 너 지금 미행당하고 있는 거다. 그놈들은 이제 증거가 아니라 증인을 처리하려 들 거다. 윤희 씨도 위험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사람은 너야, 도윤아. 그 말이 끝나자마자 도윤의 폰에 또 하나의 메시지가 떴다. 발신자 없음. 불길은 내 등 뒤에서부터 붙기 시작하지. 도윤은 그 문장을 읽고 폰을 내려다보았다. 눈에 띄지 않게 하단 메시지 시그니처에는 희미한 GPS 좌표 하나가 첨부돼 있었다. 37.49 126.x87 낯익은 숫자였다. 그는 그 좌표를 검색했고 그곳은 윤희가 처음 불에 휩싸여 구조되었던 예창고 부지였다. 30년 전 모든 것이 시작된 장소, 그리고 지금 모든 것이 끝날지도 모를 장소. 그는 곧바로 차에 올라탔다. 차방에 감시가 붙어 있을지 몰랐지만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차량을 출발시키자 골목 입구에서 흰색 승합차 한 대가 서서히 따라붙었다. 사이드미러로 본 그 차량의 운전자. 그는 소방서 행정팀 소속 김민우 팀장이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도윤은 핸들을 틀어 골목에서 빠져나오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구조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거였을까? 그는 차를 멈추고 잠시 숨을 고르며 조수석에 있던 구조복을 꺼냈다. 오늘은 소방 호출도 현장 명령도 없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몸에 그 구조복을 입었다. 그 안에서 그는 아버지 강병석의 냄새를 느꼈고 자신이 꺼내야 할 사람들의 무게를 느꼈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이번엔 누구도 불길에 남기지 않는다. 서울 외과 철거 대상인 낡은 창고 앞. 도윤은 구조복 위에 방진 점퍼를 걸친 채 한참 동안 건물을 바라보고 있었다. 철문엔 위험, 출입금지라 적힌 붉은 페인트가 시간에 닳아 거의 지워져 있었고 벽은 이끼와 곰팡이로 뒤덮여 있었다. 하지만 도윤은 안다. 여기서 그날 아버지가 들어갔고 여기서 그날 윤희가 구조됐다. 문을 밀자 녹슨 철문이 삐걱이며 열렸다. 안은 어둡고 축축했다. 먼지 냄새와 오래된 기름 냄새, 그리고 가스 냄새까지 미약하게 섞여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발을 들였다. 당신이 도윤이구만. 낮고
쉰 목소리, 그림자 뒤에서 한 노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흰 머리를 빡빡 밀고 등에는 군용 방음복을 걸친 채 한 손엔 조명 랜턴을 들고 있었다. 혹시 이곳을 관리하십니까? 아니지. 나는 지키는 놈이지. 이 창고를, 여기 남은 이름들을, 윤희 씨를 아십니까? 노인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애, 여기에 많이 울었지. 애들 데리고 와서 목소리도 내봤고, 그날 밤도 여기 계셨습니까? 노인은 대답하지 않고 조명으로 한 벽을 비췄다. 거기엔 아주 희미하게 남은 낙서가 있었다. 선옥 언니, 오늘도 살아내자. 도윤은 그 글씨를 본 순간 가슴이 저릿하게 무너졌다. 그건 누군가가 불타기 전날 윤희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이 글을 쓴 아이는? 노인은 한참 침묵하더니 말했다. 그 애, 불길 속에서 못 나왔어. 선옥이 혼자 나왔고 그 죄책감으로 그 애는 이후 단 한 번도 자기 이름을 부른 적이 없어. 도윤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윤희는 그동안 살아있던 게 아니라 남아있던 것이었다. 자신보다 먼저 죽은 아이들의 무게를 안고 자신이 꺼내지 못한 이름의 죄책감을 그 무게로 버티며 버텼던 것이다. 그때였다. 창고 바깥 타이어 자국 소리. 도윤은 곧바로 몸을 낮췄다. 노인은 담담하게 말했다. 왔군. 누굽니까? 노인은 조용히 랜턴을 끄며 말했다. 30년 전 이곳에서 불을 묻으라 지시했던 자. 철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엔 조용했다. 천천히 들어선 사람은 검은 롱코트를 입고 은빛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었다. 머리는 희끗했고 표정은 너무 평온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강도윤 대원. 누구시죠? 그는 웃었다. 나는 백상도입니다. 전 재단 운영위원장, 현 비영리구 호법인 대표. 도윤은 몸을 굳혔다. 윤희가 말했던 그 이름, 아이들을 보내던 자, 자신의 이름으로 사람을 사라지게 했던 자. 백상도는 걸음을 멈추고 도윤과 정면으로 마주섰다. 이 창고 기억 많습니다. 내가 설계했거든요. 당신이요? 불은 기억을 지워주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사람은 망각을 선택하지만 불은 망각을 강요하죠. 그래서 당신은 이 안에서 아이들을 지운 겁니까? 백상도는 웃었다. 그런 질문을 하면 사람들이 널 위험하게 봅니다. 사람들이 아니라 당신 같은 사람들이겠죠. 백상도는 천천히 도윤에게 다가왔다. 강도윤 대원, 이제 선택하셔야 합니다. 당신 아버지는 말없이 꺼졌습니다. 당신도 그럴 겁니까? 아버지처럼 살진 않겠습니다. 난 아버지가 못했던 말까지 할 겁니다. 그 순간 백상도 뒤에서 또 다른 차량이 도착했고 문이 열리며 소방서 행정팀 김인우가 모습을 드러냈다. 도윤아. 형, 김인우는 도윤을 향해 천천히 다가오며 말했다. 왜 내가 여기 있는 거야? 도윤은 눈을 떴다. 형도 알고 있었습니까? 난 그냥 지키려 했어. 뭘요? 누굴 지킨 겁니까? 넌 몰라. 그 밤에 너희 아버지처럼 사라질 뻔한 동료가 몇인데. 도윤은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가며 말했다. 그럼 형도 불 속에 남긴 사람입니까? 그게 아니야. 아니라면 지금 형은 누굴 위해 여기 있는 겁니까? 정적, 서늘한 침묵, 창고 안과 밖이 침몰하듯 조용했다. 백상도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건 너 혼자 다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만해요. 강도윤 씨. 불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넓게 번지니까.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돌려 창고 벽의 글씨를 다시 바라봤다. 선옥 언니, 오늘도 살아내자. 그 순간 도윤의 눈빛이 바뀌었다. 불은 꺼지기 직전에 가장 밝게 타오릅니다. 이제 그 불을 내가 다 끌 겁니다. 차가운 바람이 폐창고를 가로질렀다. 도윤은 아직도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백상도는 떠났고 김인우도 돌아서며 말했다. 넌 이제 이 도시에서 혼자다. 그러나
도윤은 그 말이 틀렸다는 걸 곧 깨닫게 된다. 그날 밤 도윤은 박대호에게 남겨둔 연락망을 통해 한 사람을 더 호출했다. 오래된 구조대 명단에서 지워진 이름 하나. 이준배 잼 폭발물 처리반 팀장. 너 그때 그 꼬맹이냐? 도윤입니다. 강병석 대원의 아들입니다. 이준배는 전화기 너머로 한숨을 내쉬더니 말했다. 아비한테 받은 밥값은 이제 갚을 때가 된 것 같군. 그리고 며칠 후 서울 외곽 폐기된 훈련장. 도윤, 박대호, 이준배 세 사람은 작은 컨테이너 안에 모여 기록 자료, 이동 경로, 블랙리스트 대상자를 정리하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구조가 아닙니다. 도윤이 말했다. 이건 꺼져야 할 불씨를 골라내는 시스템입니다. 윤희 씨도 그 기준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는 윤희가 남긴 영상 중 하나를 꺼냈다. 낡은 캠코더 테이프에서 재생된 장면. 윤희가 고개를 들고 말했다. 혹시 누군가 내가 왜 불에 갇혀 있었는지 묻는다면 그땐 꼭 말해주세요. 나는 그 애들을 지키려 했다고. 박대호는 조용히 고개를 떨궜다. 내 아버지도 비슷한 말을 했었다. 나는 사람을 꺼내러 간다. 그 사람이 누구든 그게 내가 입은 옷의 의미다. 이준배가 일어섰다. 그래, 그럼 우리도 불 끄러 가자. 그놈들이 불을 피우는 곳 그 중심에다 소화기 꽂아줘야지. 도윤은 조직 내부의 이동 흔적을 추적했다. 그리고 의외의 곳에서 뜻밖의 이름과 마주친다. 신유정 법무법인 강우, 수석 자문변호사, 처음 보는 이름. 하지만 그녀의 사진을 본 순간 도윤의 눈빛이 흔들렸다. 이 사람, 윤희 씨를 구조한 날 현장에 있었던 그 여성이다. 하지만 기록엔 없었다. 어느 신문에도 어느 공문서에도. 이준배가 말했다. 그럼 이제 우리도 움직일 시간이지. 우리 방식대로, 우리 도구대로. 박대호는 수첩 한 권을 펼쳤다. 페이지마다 빼곡히 적힌 이름들. 소방, 경찰, 해경, 민간구조대. 30년 전 현장을 함께했던 이들. 그 중 살아남아 연락 가능한 사람은 단 6명뿐. 박대호는 손으로 한 줄을 짚었다. 이 사람, 강릉 쪽에 은퇴하고 내려갔지만 그때 그날 너희 아버지 바로 옆에 있었던 구조반장이다. 연락하겠습니다. 도윤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켜보는 자가 아니라 꺼내는 자로. 묻힌 불씨를 다시 꺼내고 꺼트리기 위해 그날 밤 도윤은 홀로 소방서 숙직실에 남아 있었다. 구석진 곳, 아버지의 구조복이 걸려있는 곳에서 낡은 무전기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작은 수첩을 펼쳐 적었다. 이름 강도윤, 소속 서울시 특수구조대, 임무 잊힌 불씨를 끄는 것. 마지막으로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아버지, 이번엔 제가 갑니다. 이번엔 아무도 남기지 않겠습니다. 밖엔 어둠이 내려앉았고 창밖에선 소나기처럼 빗방울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빗소리 위로 도윤의 구조화음이 시작되고 있었다. 박 대장님이 쓰러졌다고요? 도윤의 목소리는 무전기 안에서 갈라졌다. 피를 많이 흘리셨어요. 머리 쪽 출혈 그리고 어쩌면 의도적인 공격일 수도 있습니다. 몇 시간 전 도윤은 윤희 할머니가 건넨 작은 메모 한 장을 쥐고 있었다. 구조되지 못한 생명은 아직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글씨는 떨리는 손으로 눌러 쓴 듯 삐뚤빼뚤했지만 도윤은 직감했다. 이건 아버지와 관련된 생명이라는 걸. 그리고 그 주소는 놀랍게도 불타버린 오래된 창고 옆 작은 컨테이너가 있는 곳이었다. 도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윤희는 이미 그곳에 앉아 있었다. 허름한 나무 상자 위에 담요를 덮고 앉아 있던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왔구나. 할머니 무슨 말씀이신지요? 이 주소에 뭐가 있다는 건가요? 윤희는 말없이 자신의 발 아래 낡은 상자를 가리켰다. 도윤이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작은 아기용 이불과 수십 년 된 신문 스크랩 그리고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날의 도윤 아버지와
어린 도윤, 그리고 그 뒤에 서 있는 윤희의 젊은 시절 모습이 있었다. 이 사진 할머니는 왜 여기에 그날 너의 아버지를 꺼낸 사람, 바로 나다. 불길 속에 있던 그 사람을 나는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지. 도윤은 숨을 삼켰다. 그 이야긴 아무에게도 한 적 없었어. 심지어 너희 어머니도 몰랐을 거야. 나는 그날 이후 조직이 덮으려 했던 진실을 알고 있었거든. 윤희는 흔들리는 손으로 신문 스크랩 하나를 꺼냈다. 불길에 갇혀 사망한 구조대원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아. 이 기사, 너희 아버지 이야기야. 하지만 사실은 그때 그는 살아 있었어. 내가 꺼냈고 그는 숨을 쉬고 있었지. 하지만 누군가는 그걸 원하지 않았고 그의 존재는 그렇게 사라졌지. 도윤은 눈을 질끈 감았다. 그럼 아버지는 왜 그렇게 죽음으로 기록된 겁니까? 그가 그날 구해낸 아이들 중 한 명이 아마 어떤 이들의 계획을 망쳤던 모양이야. 그래서 그는 영웅이 아닌 소멸로 마무리됐고 난 그걸 지켜봤지. 그리고 오늘까지 그 죄책감에 살아왔어. 그때 도윤의 무전기가 울렸다. 도윤 대원, 들리십니까? 박대우 대장님이 쓰러졌습니다. 뭐라고요? 응급 이송 중인데 의심스러운 흔적이 많아요. 현장 CCTV도 전부 꺼져 있었고 누가 침입한 것 같습니다. 도윤은 숨이 턱 막혔다. 조직이 움직인 거야. 윤희 할머니가 날 부르자마자 그들은 본부를 건드렸어. 그렇게 빠르게? 아직도 누군가 내부에 있다는 뜻이지. 윤희는 수첩 한 장을 도윤에게 내밀었다. 그 수첩 안에 내가 지금까지 감춰온 사람들의 이름이 있어. 그들 중 누군가는 아직도 너희 아버지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을 거야. 그 순간, 콰르릉, 멀리서 진동과 함께 폭발음이 들려왔다. 그리고 허름한 컨테이너 건물 주변, 검은 복장의 사내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도윤, 저 사람들 날 찾으러 온 거야. 당신 때문에 다친 거면 이제 제가 책임집니다. 이 구조는 제 이름으로, 제 목숨으로 합니다. 윤희는 눈가를 적시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아버지처럼 움직이렴. 그 사람도 마지막까지 이런 눈을 하고 있었지. 바로 그때 컨테이너 창문이 박살나고 무언가가 안으로 들어왔다. 연기탄. 순식간에 컨테이너 안이 희뿌연 연기로 가득 찼다. 도윤은 윤희의 몸을 감싸 안고 창문 반대편으로 몸을 날렸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비상 플레어를 꺼내 창밖으로 쏘아 올렸다. 붉은 조명 신호가 도심 밤하늘을 가르며 퍼져나갔다. 그 조명을 따라 멀리서 검은 SUV 한 대가 질주해왔다. 급브레이크 소리, SUV 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도윤이 기억조차 못했던 얼굴 하나가 내렸다. 너 혹시 10살 때 날 안고 뛰었던 그 형? 그 남자는 오래된 구조복을 입고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내 아버지의 구조를 이번엔 우리가 마무리하자.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엔 아무도 잃지 않겠습니다. 건물 안은 이미 가스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윤희는 도윤에게 기댄 채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다. 도윤아, 가스가 퍼지고 있어. 곧 터질 거야. 할머니, 이쪽으로 가요. 저희 훈련 중 이런 상황 대비한 시뮬레이션 있어요. 하지만 이건 현실이야. 윤희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있었다. 도윤은 그녀를 부축한 채 철제 계단 쪽으로 몸을 돌렸다. 하지만 계단은 아까의 폭발로 반쯤 무너진 상태. 밑에서는 검은 복장의 남자 둘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조준하고 있었다. 레이저 포인트가 윤희의 발목에 겨누어졌고 순간 도윤은 몸을 틀어 그녀를 감싸 안으며 벽 뒤로 몸을 굴렸다. 탕, 탕, 총성이 2번 터졌다. 벽돌 파편이 튀며 고지어 천장에서 천장 조각들이 떨어졌다. 더 못 버텨요. 이 가스 곧 터집니다. 윤희는 몸을 떨며 그녀의 옷안에서 하나의 사진을 꺼냈다. 그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윤희, 불길 속에서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이 사진은 그 아이
너야, 뭐라고요? 윤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30년도 넘었어. 불길이 터졌던 폐건물에서 내 아버지는 널 안고 나오려 했지. 하지만 그 순간 그가 미끄러졌고 내가 너를 받았어. 그때부터였어. 나는 너희 가족을 늘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지. 도유는 그 말을 듣고 말을 잇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구조대원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난 너무 기뻤어. 너도 아버지처럼 누군가를 꺼내는 사람이 됐구나 하고 콱콱콱콱쾅 갑작스러운 폭발음과 함께 건물의 반쪽이 붕괴되기 시작했다. 도유는 숨이 멎을 만큼 놀랐다. 안 돼, 이제 시간 없어. 그는 윤희의 몸을 감싸 안고 남은 계단 일부를 미끄러지듯 하고 내려왔다. 그러나 1층은 이미 잔해더미로 막혀 있었다. 출구가 없어졌어. 도유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건물 구조를 머릿속으로 떠올렸다. 비상구, 뒤편 화물 엘리베이터 통로. 도유는 윤희를 등에 업었다. 몸 한쪽은 찢긴 듯 피를 흘리고 있었지만 신경 쓸 틈이 없었다. 붙잡으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떨어지면 안 됩니다. 윤희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 아이가 살아야 해. 너도 살아야 해. 엘리베이터 통로까지의 거리는 30m. 하지만 그 사이를 복면을 쓴 남자들이 막고 있었다. 도유는 주머니 속에서 구조 조명탄을 꺼냈다. 여긴 연기와 어둠이 가득한데 한 번뿐인 기회 불빛으로 시야를 차단하는 거야. 그는 조명탄을 바닥에 던졌다. 눈이 멀 만큼 밝은 빛이 번쩍이며 순간 시야를 완전히 하얗게 만들었다. 그 틈을 타 도유는 윤희를 등에 업은 채 구조대 훈련 때 익힌 저중심 대각선 돌파 자세로 잔해 사이를 뛰었다. 총성이 뒤를 따라왔다. 탁탕.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다. 화물 엘리베이터 통로 앞 문은 녹슬어 있었지만 철근 막대기로 힘껏 틀자 삐걱이며 열렸다. 도유나 멈추면 안 돼. 알아요. 우리 둘 다 살아야 하니까요. 그 순간 통로가 무너졌다. 도유는 떨어지는 잔해 사이로 윤희를 감싸 안은 채 아래쪽 추락 통로로 함께 굴러떨어졌다. 콱쾅. 그리고 어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눈을 떴을 때 도유는 윤희가 의식을 잃은 채 자신 옆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다. 할머니, 윤희 할머니. 그는 그녀의 맥을 짚었다. 아직 살아있었다. 하지만 상태는 위중했다. 그때였다. 멀리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번쩍였다. 검은 SUV 한 대가 폐건물 옆 공터로 다가왔다. 문이 열리고 검은 방진복 차림의 남자 하나가 내렸다. 그 남자는 구조복을 들고 도윤에게 다가오며 말했다. 이제부터 내가 꺼내는 게 아니다. 우리가 너를 꺼내줄 차례다. 도윤은 눈을 치켜떴다. 누구십니까? 그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너희 아버지를 위해 뛰었던 사람 중 아직 불 속에 남은 사람이야. 이번 구조는 그가 못한 마지막 구조야. 도윤은 그 말에 숨이 멎을 듯했다. 그리고 마침내 처음으로 무너진 자신을 감싸 안을 또 다른 불의 형제를 마주했다. 현재 서울특수소방대 강도윤 대원은 공식적인 작전 이탈과 민간 건물의 폭발 사고 유발 혐의로 수배 상태에 돌입하였습니다. 뉴스 속 남자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화면에는 도윤의 얼굴이 현장 이탈이라는 자막과 함께 실시간 송출되고 있었다. 한편 폐건물 인근 버려진 창고의 지하. 도윤은 자신을 도와준 의문의 사내, 즉 아버지의 옛 동료가 건넨 구조복을 입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이제부터는 넌 단순한 구조대원이 아니다. 너는 내 아버지의 진실을 꺼낼 마지막 불씨다. 그럼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서일석, 너희 아버지와 함께 불 속을 뛰었던 사람이지. 그날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들어갔던 그 건물. 난 도중에 튕겨져 나왔고 내 아버지는 끝까지 들어갔다. 그런데 왜 그걸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서일석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말할 수 없었거든. 그 순간부터 우린 말하지 않는 계약서에 서명한 셈이었지. 서일석은 도윤에게
작은 USB 하나를 내밀었다. 이건 기억하겠지. 너희 아버지가 쓰던 헬멧 바디캠. 그 바디캠 영상 일부가 복원됐어. 정확히는 당시 구조본부 기록실에만 남아 있었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자료는 특수기밀로 분류됐고 10년 넘게 아무도 열람하지 못했어. 도윤은 눈을 부릅떴다. 그럼 기록실에 가야겠군요. 거기서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봤던 걸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서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쉽지 않아. 지금 너는 수배 상태고 기록실은 폐쇄된 북부지부 지하 3층에 있어. 하지만 거기에 들어간다면 넌 단지 진실뿐 아니라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도 볼 수 있을 거다. 그날 밤 도윤은 검은 야상과 모자를 눌러쓰고 북부지부로 향했다. 북부지부는 이미 수년 전에 해체되어 현재는 사실상 방치된 폐건물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 지하에는 아직 숨쉬는 기록이 남아 있었다. 기록실로 들어가기 전 이걸 가져가. 서일석은 도윤에게 바디캠 모듈과 오래된 카드키를 건넸다. 이건 아버지? 그래, 그가 마지막으로 착용한 장비야. 카드키는 지하 보안문을 통과할 수 있어. 아직 시스템이 살아있다면 말이지. 도윤은 카드키를 쥐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 이제야 진짜로 당신을 찾아가려 합니다. 지하 3층 통로, 무너진 벽 사이를 기어가며 그는 침묵 속에 숨을 죽였다. 그리고 금속문 하나 앞에서 멈춰섰다. 기록 보관실 37, 부식된 철문 위에 그렇게 적혀 있었다. 카드키를 긁자 삐하는 기계음과 함께 잠금 장치가 풀렸다. 안으로 들어선 도윤. 어둠 속에서 불빛 하나가 그를 따라 움직였다. 노란색 빛을 비추는 구형 감시 카메라. 하지만 작동 중이었다. 그는 책상 위 바디캠 재생기 앞에 섰다. 서일석이 준 USB를 꽂자 낡은 화면에 영상이 떠올랐다. 영상 재생 중 일시 20XX 년 월 1, 장소 중랑구 낙후 건물 B구역, 구조대원 강정우 도윤 아버지. 화면 속에서 숨 가쁘게 움직이며 아이를 찾아 헤매는 강정우의 얼굴이 클로즈업 됐다. 아이야, 어디 있니? 여기 구조대원이야. 그는 연기 속으로 파고들며 작은 방 하나 문을 걷어찼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다. 카메라는 그가 본 것을 찍었다. 방 안, 의식을 잃은 아이들 3명. 그리고 무언가를 숨기려던 듯 뒤로 도망치려는 남자 하나. 그 남자는 소방복을 입고 있었다. 정확히는 현장에 없어야 할 사람이었다. 당신 누구야? 너 여기 오면 안 됐어. 총성이 울렸다. 화면이 흔들렸다. 강정우가 비틀거렸다. 하지만 그 뒤에도 그는 아이를 껴안고 뛰었다. 그리고 영상 끝부분. 강정우가 쓰러지기 직전 남긴 음성. 만약 이걸 누군가 본다면 진실을 꺼내줘. 나는 아이들을 구하러 간 거야. 그걸 잊지 말아줘. 도윤은 화면을 보며 입술을 질끈 깨물었다. 아버지, 그의 눈에서 서서히 눈물이 흘렀다. 왜 그 누구도 이걸 말하지 않았던 겁니까? 그 순간 기록실 문 너머 무언가가 철컥 하고 잠겼다. 이어지는 발걸음 소리. 도윤은 화면을 끄고 뒤로 물러섰다. 누군가 왔어.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바디캠을 움켜쥐었다. 지금부터 모든 걸 기록하겠습니다. 불 속에서 꺼냈던 진실처럼 기록실 문은 잠겨 있었다. 도윤은 숨을 죽인 채 뒤쪽 긴급 통로를 향해 몸을 낮췄다. 갑자기 천장에서 먼지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쿵, 쿵, 쿵. 누군가가 천장 위 환기구를 타고 기록실로 접근하고 있었다. 포위됐군. 도윤은 가방에 USB를 넣고 카드키를 다시 쥐었다. 긴급 탈출 경로. 지하 3층에서 지상 1층까지 이어지는 오래된 철제 사다리. 그것만이 그의 유일한 탈출로였다. 사다리 통로로 다가가려는 순간 그의 발밑에서 찰칵하는 금속음이 들렸다. 지뢰? 하지만 아니었다. 바닥에 설치된 건
동작 감지형 연기 트랩. 한 발만 움직이면 순식간에 폭발성 연기가 뿜어져 나와 기록실 전체를 가스처럼 가릴 수 있는 장치였다. 생각보다 준비가 철저하군요. 도윤은 주머니에서 작은 송거울을 꺼냈다. 구조대원 시절 항상 가지고 다니던 좁은 틈 감시용 미러였다. 거울 너머로 보인 건 바로 코너를 돌며 접근 중인 검은 복장의 사내, 얼굴엔 복면, 그리고 귀에 무전기가 있었다. 기록실 확보 직전, 타겟 아직 내부에 있음, 포획 지점, 플랜 B로 전환합니다. 플랜 B라는 단어에 도윤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들은 포획이 아닌 제거를 하려 한다. 그 순간 도윤은 숨을 고르고 손을 허리 쪽으로 가져갔다. 그곳엔 아버지의 바디캠과 함께 있던 미니 조명탄이 있었다. 조명을 던지고 3초 안에 오른쪽 철문을 열고 한숨에 뛰어야 한다. 파. 도윤은 조명탄을 던졌고 기록실 안은 순식간에 눈부신 빛과 함께 하얀 연기로 가득 찼다. 그 틈을 타 그는 철문을 열고 지하 복도를 전력 질주했다. 뒤에서 들려오는 총성, 금속 벽에 튕기는 파편.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다. 지상으로 이어지는 계단 앞, 거기엔 그를 기다리던 또 다른 사내가 전기 충격기를 들고 있었다. 하지만 도윤은 이미 훈련받은 구조원다운 반응으로 계단 벽을 디딤대 삼아 몸을 회전시켰고 사내의 어깨를 밟아 그 위를 넘으며 소리쳤다. 아버지가 숨기지 않았던 진실을 내가 꺼내겠습니다. 밖으로 뛰쳐나오자 폐기된 북부지부는 고요했다. 도윤은 옷깃을 세운 채 멀리 달려갔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엔 기록실에서 본 영상 속 소방복을 입은 의문의 남자가 계속 맴돌고 있었다. 아버지를 쐈던 사람, 그는 왜 현장에 있었던 걸까? 그리고 왜 누구도 그를 찾지 않았을까? 도윤은 떠올렸다. 영상 속 그 남자 뒤에 보였던 벽, 거기엔 낙서처럼 쓰여 있었다. 남부보관소 C17, 그곳이다. 거기엔 뭔가가 더 남아있다. 도윤은 휴대폰을 꺼냈다. 오직 한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비밀번호. 뚜뚜. 신호음이 울리고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도윤이다. 잘 빠져나왔나 보군. 남부보관소 C17점. 그곳을 열 수 있습니까? 너 진짜 끝까지 가는구나. 저는 이제 멈출 수 없습니다. 거기서 마지막 조각을 꺼내야 합니다. 전화기 너머의 숨소리가 잠시 이어졌고 상대는 낮고 단단하게 말했다. 좋아. 하지만 기억해라. 거길 열면 넌 다시는 돌아갈 수 없어. 도윤은 지친 숨을 고르며 말했다. 애초에 돌아갈 생각 따윈 없었습니다. 나는 꺼내러 가는 겁니다. 불 속에 갇혀있던 아버지의 구조를, 그리고 그의 눈앞에 남부보관소의 어두운 철문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남부보관소 C17점. 철문 앞에 선 도윤은 손에 든 열쇠 카드를 꾹 쥐었다. 이곳은 누군가에게 잊힌 폐시설이었지만 도윤에겐 아버지의 마지막 구조 요청이 아직 숨쉬는 장소였다. 제발 이 문 안에 있는 게 당신의 진심이길. 도윤은 키를 꽂고 돌렸다. 철컥. 금속 문이 열리자 서늘한 공기와 함께 먼지 낀 작은 기록실이 나타났다. 벽면엔 수십 개의 녹슨 캐비닛이 있었고 한쪽 모퉁이에 특수사건 보관함 97KJ 이라는 표기가 선명하게 쓰여 있었다. 도윤은 거기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었다. 그 순간 한 개의 낡은 비디오 테이프와 봉인된 노트 한 권이 그를 맞이했다. 노트 표지엔 익숙한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끝까지 구조대원이길 바랐다. 강정우. 아버지. 도윤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고였다. 그는 노트를 펴기 시작했다. 1997년 11월 22일. 나는 오늘 구조대원이기를 포기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내가 본 것은 더는 구조할 수 없는 진실이었다. 불길 속에서 울고 있던 아이들은 누군가의 실험 대상이었다. 그 실험을 감추기 위해 조직은 건물 자체를 불태우려 했다. 나는 그 안에 들어갔고
한 아이를 안고 나왔다. 하지만 또 다른 아이가 있었다. 그의 눈은 너무 또렷했다. 도윤의 손이 떨렸다. 또 다른 아이? 그 순간 뒤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도윤은 본능적으로 몸을 낮췄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가 어둠을 가르며 들려왔다. 정말 여기까지 온 거야? 도윤이 고개를 들자 한 남자가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다. 복장은 단정했고 그의 가슴엔 작은 경찰 배지가 달려 있었다. 박대호. 도윤은 숨을 멈췄다. 박대호. 도윤이 구조했던 그 아이. 하지만 그는 조직의 추격으로 중상을 입고 의식을 잃었던 남자였다. 내가 그날 살아남은 또 다른 아이였던 거야? 박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나는 강정우가 마지막으로 꺼낸 아이였고, 그날 내 옆에 또 다른 아이가 있었지. 그 아이는 날 밀어냈고 자신은 남았어. 그게 너였던 거야. 도윤은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 이제서야 진실을 말하는 이유가 뭐야? 박대호는 조용히 주머니에서 하나의 바디캠을 꺼냈다. 그건 아버지의 마지막 구조 영상을 다른 각도에서 찍은 영상이었다. 왜냐면 내가 내 아버지의 구조를 마지막까지 봤기 때문이야. 영상 재생, 어둠 속에서 강정우는 아이를 안고 뛰고 있었고 총을 맞고도 끝까지 벽을 기어넘었다. 그는 아이를 안전지대로 밀어낸 후 자신은 뒤에서 무너지는 벽에 깔렸다. 그 아이, 그게 박대호였다. 도윤은 화면을 보며 차마 눈을 떼지 못했다. 아버지는 끝까지 구조대원이셨군요. 박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이 진실을 알게 되길 원했어. 그래서 그 노트를 기록실에서 일부러 찾을 수 있게 두었지. 너도 알잖아. 너희 아버지 진심으로 사람을 꺼내려 했던 분이야. 도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군요. 아버지는 실험의 진실을 막기 위해 희생되셨고 윤희 할머니는 그걸 끝까지 감췄던 유일한 증인이었으며 그리고 난 이제 그 구조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날 밤 도윤은 본부에 모든 자료를 송출했다. 강정우의 바디캠, 박대호의 증언 영상, 그리고 강정우의 마지막 노트까지. 그 자료는 전국 구조본부에 공유되었고 침묵해왔던 사람들이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했다. 며칠 뒤 도윤은 윤희의 병실을 찾았다. 창밖엔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고 있었다. 할머니, 이제 다 밝혀졌어요. 윤희는 조용히 웃었다. 그래. 이제야 그분도 웃으시겠네. 도윤아. 너 참 잘 꺼내줬구나. 도윤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저도 이제 알겠어요. 구조란 건 사람을 꺼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진심을 꺼내는 일이라는 걸요. 병실 바가. 도윤은 다시 자신의 구조복을 꺼냈다. 그 복장 위에 노란색 헬멧을 눌렀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였다. 이제 다시 뛰어볼까? 아버지와 함께 시작했던 그 구조를 내가 끝내야 하니까요. 그리고 도윤은 다시 불을 향해 걸어갔다. 그가 꺼낼 사람은 아직 이 세상 어딘가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뉴스 속 앵커의 목소리. 소방본부는 강도윤 대원에 대한 모든 징계를 해제하고 특수명예 구조대장으로 복직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의 복귀는 한 사람의 진심이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었다는 것을 증명한 결과입니다. 그 화면을 보며 윤희는 창밖 햇살을 바라본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인다. 불길 속에서 한 남자를 살렸던 내 인생이 또 다른 구조를 만든 거라면 참 다행이지.